정책뿐만이 아니고 어떤 경제 이연효과죠. 가장 마지막에 빠지는 자산입니다. 부동산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금융 상황 그리고 금리 상황을 한 2년 정도는 버티다가 부동산이 전 세계적으로 훅 빠지기 시작한다. 생각해보세요. 실업을 하고 뭐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마지막까지 버티는 게 자기 집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사례로 보더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앞으로 내년 하반기 혹은 후내년에 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저금리 상황에 너무 만족하셔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요새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렇게 저금리 상황이 오래 갈 것이니까 막 빌려서 막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고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최소한 우리가 주가를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떤 주식이 오를 것 같아요라고 하면 언론에서 최소한 이런 이야기는 해줘야 되거든요. 가격에 이미 선반영돼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제의 상황이 그래서 선반영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끝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주식시장에서도 해요. 근데 왜 부동산 시장에서는 안 하냐고요. 그런 얘기 안 하죠. 빨리 사라고 하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자의 이익이 가장 다이렉트하게 반영된 게 부동산 관련 뉴스예요. 그래서 업자의 이익이 전혀 없는 전망을 저희가 오랜만에 KBS 최경영 기자를 모시고 들어봤고 겸사겸사 책도 나왔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관련해서 골든 크로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골든 크로스라고?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대북 정책 해법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페리 전 장관은 1999년 클린턴 정부에서 소위 페리 프로세스를 만든 당사자죠. 그 페리 프로세스대로 갔다면 북핵 문제는 진작에 해결됐을 수도 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어제 화상 간담회를 했고 이 자리에 동석했던 분이 있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뉴스들은 저희가 브리핑에서도 잠깐 소개했는데 워낙 왜곡이나 특정 단어를 뜯어서 과장하거나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 붙이거나 이게 많잖아요. 어제 이제 간담회에서도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페리 전 국방장관이 북한은 핵을 포기 안 한다라고 했다고 기사가 많이 쏟아졌어요. 이거 틀림없이 앞뒤 맥락이 있을 텐데 이것도. 그래서 우선 어제 실제 오갔던 이야기 계셨으니까 오갔던 얘기 중에 하실 수 있는 얘기만 좀 전해 주십시오. 통일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때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대목은 있습니다. 근데 발표를 해도 제가 그 내용을 소개해도 될 만한 것은 첫 번째는 다음 달에 바이든 당선자를 만나게 돼 있는데 자기가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이 그 클린턴 정부 2기 때 했던 것처럼 북한 문제 그때는 미사일 문제가 그렇죠. 그 최우선순위에 올라 있었어요. 북핵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미사일 문제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북정책 조정관 제도를 둬가지고 북한이 페리 프로세스라는 해법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방식을 다시 한번 쓰는 것이 좋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얘기를 했죠. 페리 프로세스 2.0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도 동의한다.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여기 뉴스 공장에서 못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른 데 가서 페리 프로세스 2.0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지만 어저께 다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맞다. 바이든 당선자를 만나면은 미국 정부가 바로 대북정책 조정관을 임명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권고를 하겠다. 물론 그때 99년 자기가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 때와는 여러 가지 사정이 달라졌다. 첫째,
북한이 핵실험을 6번이나 했고 예. 미사일도 그때는 한 1,800km짜리밖에 없었지만은 지금 13,000km짜리가 예. 있고 SLBM까지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졌지만 대북 정책 조정관 제도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한국에서도 그런 대북 정책 조정관 제도를 두는 것이 어떠냐. 통일부 장관한테. 퀀터 파트너로. 그렇지.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북핵 문제는 압박과 제재로는 안 되고 역시 외교적 그 해법을 통해서만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한 것은 중요한 대목입니다. 본인이 경험해 봤으니까요. 그렇지. 예. 본인이 사실은 국방장관 클린턴 정부 일기 때는 북한 영변 핵단지를 폭격하려고 했던 예. 군인 출신이니까. 계획도 있었어요. 예. 군인 출신은 아니에요. 군인 출신이 아니었는데 국방장관. 수학교수 출신입니다. 아, 그랬군요. 미국은 군인 아닌 사람도 뭐 국방장관 하죠. 국방장관 출신이다 보니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국방관 출신이 아니라 국방장관 재임 시절에 94년이죠. 그때는 우리는 김영삼 정부 때고 영변 폭격 계획까지 세웠었지만은 그거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자진해서 미국이 그걸 취소를 하고 협상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접근을 했는데 클린턴 정부 2기 때 대북 정책 조정관으로 임명된 페리 장관은 바로 그 북한을 단계적인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단계적인 방식으로 북한이 해달라는 걸 다 들어줘가면서 하나 들어주고 뭐 그렇지, 하나 해결하고 그게 북한이 원하는 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소위 단계적 동시 행동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 오리진은 페리 프로세스 때 미국에서 제안했던 1단계에서 북한이 뭘 하면 미국이 뭘 해준다. 2단계에서 북한이 뭘 하면 미국이 거기에 대한 뭘 해준다. 마지막에 3단계에서 미국이 북한과 수교해주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준다는 그런 합의가 아니라 그런데 동의를 했었던 페리 프로세스를 의식을 하고 이미 2019년 그때부터 단계적 동시행동을 요구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페리 프로세스가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북한에서 단계적 동시행동을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 이걸 좀 페리 프로세스 2.0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페리 장관이 동의를 해줬고 근데 이제 다만 일부 언론에서 그 왜곡 보도하는 대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북핵 문제 완전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상당수 그 전문가들 잡은 사람들은 어떤 그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시간만 많이 걸리고 문제도 해결 안 되니까 처음부터 협상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압박으로 해가지고 굴복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파가 있는가 하면은 그게 주류파죠. 항상 이때까지. 근데 또 하나는 어차피 핵을 포기하지 않을 바에는 핵을 관리하는 쪽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사선으로서 그걸 택할 수도 있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페리 장관이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부자에 가요. 이미 그때 자기가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 때만 해도 핵 무기가 없었지만 이제 20여 년이 지나는 사이에 핵실험을 6번이나 해서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마당에 핵을 완전히 뺏어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뭐 그런 쪽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투로 얘기를 했다. 이제 제가 소개를 어저께 다른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려네요. 우려죠. 우려를 미국이 했는데. 그렇게 나가면 곤란하다. 근데 우리는 미국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북핵 문제 완전한 해결 쪽으로 끌고 가야 되고 대북 정책 조정관 제도를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세미나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설사 그런 주장을 말하자면 완전 해결이 안 되면 뭐 비확산 정도로 관리를 해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대북 정책 조정관 제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페리 장관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대북 정책 조정관을 임명하면은 우리도 바로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되겠지만 하여튼 일부 언론에서 말했던 미국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페리 장관이 얘기했다고 그 대목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저는 맥락을 보도입니다. 그럼요. 근데 저는 맥락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과거 경험 얘기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그 세팅했던 페리 프로세스의 이제 2.0 버전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고 근데 과연 북한이 이제 이미 핵을 가졌는데 포기할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북한 핵 포기하지 않아 이 문장만 딴 거군요. 그게 지금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거두절미 견강부에. 그러면서 사실은 결론은 그 핵을 포기하지 않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문제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페리 프로세스 2.0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자면 대북 정책 조정관 본인이 했듯이 그런 조정관을 바이든 행정부에 건의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하겠다고 그랬어요. 일단 클린턴 정부 오바마 정부 다 걸쳐서 그걸 해본 사람은 페리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든 쪽에서 만나자고 그러겠죠. 근데 네. 이제 어저께 그 화상 대화에서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그 이인영 장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대북 정책 조정관을. 그러니까 장관 당신 직접 하시오? 아니 직접 하시오가 아니라 북한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맞는 그러니까 얘기죠. 대북 정책 조정관 제도는 그때 미 국무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안보부 장관도 있지만 별도로 대북 정책 조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자리를 선출해서 전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방법론을 개발하도록 지시를 내린 임무를 부여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상대했던 사람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임동원 수석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페리 장관은 임동원 당시 외교안보 수석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은 북한을 참 많이 한다. 이 사람 얘기를 듣고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이제 그 계획이 섰고 그걸 가지고 북한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북한도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고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식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나왔어요. 5월 25일 날인가 들어가서 99년 5월 한 22, 3일 있다 나왔는데 그때 북한이 동의를 했던 방법론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자긍심도 있지만 거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북한이 동의하는 방법론을 만들어서 미국도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쪽에 그 힘을 가지게 됐다는 그 경험 속에서 이 북한 문제를 아는 사람이 남쪽에서도 대북 정책 조정관이 한국에서도 돼야 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외무부 장관한테 부탁한 게 아니고 외교부 장관한테 부탁한 게 아니고 통일부 장관한테 할 때는 아마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해봤더니 본인이 이제 해와서 사실은 성과를 냈고 지금도 이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페리 프로세스. 근데 그때 이제 북한을 잘 아는 카운터 파트너가 있어야 결국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구상해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 거네요. 네. 그러니까 국방장관 시절에 북한을 폭격해가지고 북핵 문제를 풀겠다고 했던 사람이 결국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면서 외교적 해법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적 해법은 결국 북한의 속내를 읽을 줄 알아야만 외교적 해법이 나온다는 것을 터득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가 어제 하고 왔다고 합니다. 정세현 부의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비 커큐민 285 강황 카레 먹으면서 커큐민은 몰라? 부모님께 활력 충전 커큐민 285 우리 부부 피로 충전 커큐민 285 우리 아이 기력 충전 커큐민 285 부모님께 활력 충전 커큐민 285 우리 부부 피로 충전 커큐민 285 우리 아이 기력 충전 커큐민 285 검색창에 커큐민 285 동북아 비즈니스 시대를 여는 서울 서남권의 중심 엠벨리 마곡 김포공항 5분, 인천공항 35분,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와 함께 최적의 교통 인프라를 자부합니다. M+ 센터, 마곡 R&D 센터로 연구개발 기업의 입주를 적극 지원합니다. 엠벨리 마곡, 서울의 새로운 중심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02
중개사 합격은 프로에게 합격하자. 랜드프로 부동산 투자 성공도 프로에게 배워보자. 랜드프로 부동산 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프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꼭 편지할게요. 내일 또 만나지만 돌아온 길에 언제나 여야 중진의 목소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표 수집 우상호 의원의 우, 홍문표 의원의 표, 우표 수집 시간. 우상호 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홍표 의원님 다시 한번 또, 예, 도로 과정 때문에 전화 연결입니다. 의원님? 네, 죄송합니다. 이게, 예. 자주 그러시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그렇게 된 거죠? 예, 지금 방송국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꼼짝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노상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네. 한 번만 더 그러시면. 네네. 자,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빨리빨리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 못한 채 결국은 종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야 입장, 그동안 입장을 보면 이렇게 될 것이 예상됐었는데, 홍표 의원님. 네네. 여당에서는 이 경우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밝혀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는데요.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수처장이 회의를 3번 어제까지 했거든요. 예. 거기서 아마 3차례 투표를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4명으로 압축을 해놓고, 예. 나머지 이제 2명 마지막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나 정부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다 해서 예. 결국 회의를 중단시키고 또 공수처장 추천 소위 법안을 또 새롭게 내겠다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예. 한마디로 저는 이것이야말로 야당을 무시하는 건 좋은데 이 국민까지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또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겠다면은 이거야말로 그 법을 무시하는 거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게 4명까지 압축됐다면은 나머지 이제 한 고비를 그저 한두 번 회의를 더 해서 진행하는 것이 순리고 법을 따르는 것이지 이걸 중단을 시키고 또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참으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결국은 야당의 지연 전술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법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정부와 여당이 추천한 그런 후보를 야당이 거절한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대한변협이 추천한 그 후보까지 부결시킨 것은 중립성 시비를 걸어서 사실은 공수처 출범을 막겠다. 이런 의도가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회의하시던 분들이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한 번 더 회의를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종료 선언을 해버린 것은 그 내부에서 그 안에서 회의를 해본 분들이 이건 의도가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신 것이죠. 종료를 하라고 우리 여당에서 지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던 중립적인 의원들도 이건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건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공수처 구성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도를 읽고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현재 있는 추천위원회로는 더 이상 사람을 추천할 수 없다는 것을 추천위원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는 법을 바꿔서라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분명해졌다는 것이죠. 그 여야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면 남은 수순은 여당은 어떻게든 개정
절차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입니까? 아직 뭐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 의원 말씀대로 자기들 뜻대로 안 되고 또 무조건 11월 말까지라는 못을 박아놓고 이 안에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야말로 독선이고 독재로 가는 길인데 제 이야기는 이 공수처를 처음부터 우리가 반대를 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2명의 우리 쪽 추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여기에 백보 양보를 해서 그래도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수사처를 공정하게 한다니까 믿어보고 한번 하자 해서 이제 회의를 3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안 했다면 모르는데 투표를 3번 해서 여기서 걸러가지고 4번까지 압축이 됐으면은 한두 번 더 하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명분 삼아서 지연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법을 또 만들겠다면은 이거야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법을 깡그리채 무시하고 그냥 일방 독주로 가자는 건데 이건 난 정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 방법은 이제 오늘 이와 같은 방송과 또 그리고 결론이 여당 측에서 또 법안을 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은 또 새롭게 저희들이 투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여기 답변해 주시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유, 이제 입이 아픕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 추천위원회 만들어질 때 약간 이상한 분들 추천할 때부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의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이상한 분을 추천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을 그 추천위원으로 임명을 한 것 자체가 좀 이상했다고 봤는데 예상대로 정말 괜찮은 분을 추천하기 위한 토론을 했다기보다는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기 위한 그러한 의도로 야당목 추천위원들이 활동을 했다 이렇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더 들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공수처 출범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이 드러난 이상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법을 개정해서 출범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행선 지금 말씀 중에 말이에요. 예. 우 의원께서 이게 국민이 다 듣고 있는 방송인데 이상한 사람을 추천했다. 도대체 이 대한민국안에서 법과 나름대로의 자격이 있는 분들이 공적으로 추천된 것을 이상한 사람이라면은 그런 표현의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은 이상하다면은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런 표현을 이 방송에 대고 옵니까? 네. 이건 사과를 하세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십니까? 아니, 이상한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한다는 것을 이상한 사람이라면 그런 무슨 정신적으로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이상한 사람이 정신이 뭐예요?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공수처 출범을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 이 방송에 대고 이거는 말이 그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실수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뭐예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는 사람을 공수처 출범을 위한 위원으로 추천한 것이 이상한 행위지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행위입니까? 법이 하나입니까? 예? 어떻게 그걸 반대하는 논의가 제가 평소에 있을 수도 홍문표 있죠. 의원님 앞에서는 흥분을 안 하는데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추천을 안 해요? 그 추천을 해줘야지. 그렇게 아니 추천을 했는데 거기에서 검증도 필요한 거고 심사를 해야 되는 건데 하는 과정에 세 번 투표해서 이제는 4사람으로 압축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2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이 한 번, 2번 더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인내를 갖고 여당이 끌고 가야지 도대체 자기들 편에 안 든 사람이라고 해서 중단해버리고 또 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이 국민 상대로는 방송에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상한 사람이라면 그럼 정상이 아니면은 우리가 추천한 그 사람들이 뭐 어디 정신적인 이상자입니까? 여기 답변해 왜 말을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정신 이상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니지만 취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꼬리 붙잡고 하지 마시고요. 말꼬리가 아니라 공수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출범을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위원들이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으니까 이상하다는 뜻이지.
정신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린 예. 부정을 했지만은 그래도 참고 여기까지. 아니 결과적으로 결국 출범을 막았지 않습니까? 더 해서 예? 이 문제를 결론을 내려는. 출범을 막고 나서는 이제 와서 왜 자꾸 딴 말 꼬투리를 자꾸 그러세요? 한두 번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들로 몰아서 이 방송에서 그렇게 매도해버리면. 아니 오죽하면은 대한변협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 여당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이 이건 안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거 아니에요? 매도는요 참고 인내하면서. 오죽했으면 그분들이 여당은 인내하는데요. 대한변협에 출연하신 분들이 인내를 못 하신다잖아요. 이런 식으로다가 일방 독재하면서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법 만들고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 일부러 막아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일부러 막아놓고 독재라고 주장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일부러 막다니요. 자, 아니 회의를 이 큰 공수처를 만드는데 회의 3번 하고서 결론 안 나왔다고 해서 법을 또 만들어요? 자, 이런 의원님.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분 의견 잘 들었고요. 또 청취자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서로 얼굴이 안 보이다 보니까 화도 잘 내시고 아주 분위기가 제가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근데 다른 사안도 있어서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보자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사안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김해 공항 확장 방안에 대해서 백지화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 결론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참, 한 입 갖고 두 입 말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를 지금 모르는 이 민주당 정부인데요. 신공항을 몇 년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적지라고 그래갖고 환영을 하고 꽃을 주고 우리가 기뻐가지고 박수를 치고 했었던 바로 그분들이 다시 또 그 자리에서 이거는 또 안 된다고 또 뒤집어요. 도대체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우연에 이것도 뜻대로 안 되니까 다시 또 종죄를 짓고 또 이제 법을 또 만들어서 뒤집어 놓는다 그러면은 이거 무법천지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이 신공항 문제는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이 상황이 국민 중심에 또 부산 시민에게 논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우리 소위 시장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이 신공의 문제가 현실로 나오니까 이게 선거 이슈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소위 전략적인 선거로 몰고 가는 것은 부산 시민이나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저는 신공항 문제를 이렇게 손바닥 뒤엎듯 어느 때는 바로 그분들이 입으로 좋다고 해놓고 지금은 또 이유를 달아서 또 뒤집고 또 새로운 또 법을 만들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참 저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 신공항 문제. 조상원님. 어이가 없는 건 접니다. 이게 원래 이명박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얘기하셔서 가덕도 이제 부산 쪽에 신공항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가 번복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들었을 때도 공약이었어요. 이거 공항 여기다 짓는다고. 그러다가 대구 경북이 반발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김해공항을 확장한다는 식으로 절충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이가 없다는 건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다 공약해놓고 두 분이 안 지킨 겁니다. 그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걸고 2018년에 검증위원회를 만들었어요. 2018년에 검증위원회 만들 때는요. 오고돈 부산시장 문제가 불거질 걸 예상하고 만든 게 아닙니다. 저희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2년간 검증을 해본 겁니다.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용이 아니고요. 2018년도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걸 예상해서 이 검증위원회를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선거 때에 정략적으로 공약하고 안 지킨 것들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2018년도 검증위를 만든 거고 이번에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부산 시민들, 울산 시민들, 경상남도 시민들 우롱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애초에 약속한 그런 경제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 그러한 그 공항을 조성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지금 여당의 문제로 보실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대신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참 이 선거를 눈앞에 두고 이 엄청난 국책 사업을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뭐 끄떡하면은 과거 정부를 갖다가 덮어 씌워가지고 현실에 안 맞는 걸로 이렇게 비토로해서 정리를 하시는데 과거에 잘못됐으면 요번에 하지 말아야지요. 요번에 심사위원들을 제가 한 분 아시는 분이 있어서 통화를 해보고 또 언론에 비친 걸 보면은 자료 요청을 했는데 18가지인가 됐는데 3가지 내놓고 나머지는 안 내놓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거 참고하자는 거고. 그럼 자료도 안 내놓고 그리고 대화도 안 되고 토론도 없고 조금 있다가 일방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토론 종결이다. 이게 무슨 검정입니까? 이미 짜 맞춰놓고 그리고 부산 선거 때문에 이 문제를 내놓은 건 틀림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밀고 가고 이렇게 조정해서는 안 되고 먼저 나왔었던 검정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다 지금 살아 계세요. 과거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신 분들 같이 한번 토론을 붙여보자고요. 찬성했던 분들 또 지금 찬성하는 분들 과거에 찬성했던 분들 이렇게 폭넓게 그리고 시민 대표도 몇 분 좀 계셔서 이걸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서 장단점을 얘기를 해서 이 공항을 만드는 이런 수순을 밟아가야지 자기 입맛에 맞는 몇 사람 넣어놓고 거기에서도 또 반대하는 양심적인 또 교수들 전문가들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자료도 요구를 하니까 안 내놓고 그러고서 이것도 또 다시 또 끝났다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는 걸로 밀고 가면은 결국은 우리가 예측하는 거지만 오거돈 이 시장의 성추행의 심판은 끝나고 이제는 10억짜리 지역 발전 하느냐 못 하느냐 이렇게 선거를 몰고 가는 이 소위 야술책을 저희들이 볼 때는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얄팍한 방법으로다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저는 크게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홍 의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검증위원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검토한 위원회의 출범이 2018년인데 그때는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없을 때 아니겠어요? 물론이요. 근데 성추행 사건 때문에 이걸 발표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그러면 오거돈 시장께서 성추행할 걸 알고 이 정부가 2018년부터 준비를 했다는 뜻이세요? 그거야 억지로 말씀이고요. 예? 오거돈 시장이 아니 2018년도에 우리가 이런 재보궐선거가 있을 걸 알고 우리가 검증위원회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거 없을 때 한 것이 순수하게 국가를 위해서 신공항을 만드는 방법이었는데 네. 오거돈 시장이 엄청난 성추행을 하고 나니 눈앞에 선거는 닥쳐오고 그러니까 이걸 또 뒤바꿔 놓는데 아까 되풀이된 얘기입니다만 그때 찬성했던 분 지금 여기 찬성했던 분 같이 좀 앉아서 토론하면 이게 안 됩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이게? 이 신공항을 지금 7, 8년 10여 년 끌어오면서 왜 이렇게 눈앞에서 이걸 억압으로 이렇게 밀고 갑니까? 아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10여 년 이상을 끌었는데 더 시간이 필요하세요? 전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TK가 두려워서.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책 사업으로 공항을 만들면서 어느 지역이 반대한다고 바꾸고 하는 정책의 결정이 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인천공항 만드는데 찬성할 때 예? 민주당은 어디 있었어요? 그때 찬성할 때 민주당은 어디 있었냐고요? 어디 있군요. 여의도 있었죠. 어디 있어요? 여의도 있는데 왜 그때 그 반대 찬성을 얘기 안 했어요? 저희는 가덕도로 가자고 했어요. 저는 일관되게 부산에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홍 의원님은 지금 저기 공항을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절차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럼 부산에다가 공항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뜻이시죠? 홍문표 의원님. 선거를 왜 앞두고 이 문제를 꺼내느냐 이게요. 그냥 가만히 있던 것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선거 있을 때는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선거 끝나고 오는 것이 가장 제일 낫죠. 선거 끝나면 또 다음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 없는 애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선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 나라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하니까 우리들이 국민에게 편안하게 선거권을 주려면은 안심하고 선거를 지킬 수 있어야지. 그냥 보니까요. 저 국민의힘은 오직 선거. 맨날 선거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거돈 씨의 성추행은 이제 없어지고 오로지 이제 10억짜리 신공항을 선거밖에 관심이 없으니 나라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신공항 문제는 선거 뒤로 미루는 것이 이 선거 미루면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그럼 또 미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근데 또 부산표 얻으려고 국민의힘도 또 공약 또 내실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이슈를 만들어내서 이거를 선거판에 내놓고 찬반을 묻는 또 선거예요. 그건 전략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 선거와 관계없는 그런 공평한 정책을 한번 논의해보자 이겁니다. 의원님, 자,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상으로는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했을 때는 너무 화목해가지고 이러다 되겠나 싶었는데 홍 의원님 앞으로 가끔 그냥 전화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도 같아요.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니까 서로 막말도 할 수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게. 네, 어쨌든 최근 국민의 동의하는 사회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가끔 홍 의원님 일부러 그냥 늦게 오셔도 전화로 굉장히 화이팅 있는 대화가 이루어져가지고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 그리고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시더 아빠 발톱 너무 두껍고 색깔도 이상해. 이 녀석 그럴까봐 내가 캐라셀 네일 준비했지. 갈라지고 두꺼워진 발톱 무좀이 싹 사라진다고. 미국 판매량 1위 600명 임상실험을 거친 전세계 48개국 손발톱 케어 압도적 지배자 캐라셀 네일. 2주 후 달라진 손발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캐라셀 네일을 검색하세요. 요즘에 장원 오빠 멋있어 보이더라. 옆에 가면 좋은 향이 나는데 너무 끌려. 그치. 내가 좋아하는 명품 향수 쓰는 것 같더라고. 역시 남자는 향기가 중요해. 형이 쓰는 향수 뭐예요? 비싼 거예요? 아니, 룩백 쓰는데? 고가의 명품 향수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룩백 퍼퓸 미스트. 잘 나가는 명품 향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2+1 행사 중이라 더 저렴해. 남자는 향기로 기억됩니다. 검색창에 룩백을 검색하세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리얼미터 시간입니다. 리얼미터. 예, 배철호입니다. 자, 주중 여론조사 발표는 리얼미터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리얼미터와 이제 여타 여론조사 그 추세가 거의 비슷하게 할 때가 있고 좀 간극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리얼미터는 주중, 데일리 이슈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주중 조사라는 점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치 고관여층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슈 대신 중도층이나 이제 정치 저관여층은 덜 민감한 이슈, 그런 이슈가 메인일 때는 리얼미터는 출렁임이 많고 뭐 갤럽이라든가 기타 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출렁임이 덜하죠. 그래서 간극이 좀 벌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경향성이 좀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현재 그 여야 이념의 그 균열선을 가르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른바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렇죠. 뭐 법무부, 검찰 간의 갈등.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여야와 이념의 균열선을 가르고 있는 대표적인. 이게 또 한편으로는 워낙 반복되는 이슈라 피로감도 있고 더 이상 이제 뉴스를 잘 안 보는 층도 있는 반면에
이런 뉴스마다 클릭해서 그때 거기에 댓글 달거나 반응하는 분들 또 있거든요. 고관여층. 강성들이고 또 다른 뭐 강성과 고관여를 뭐 같이 볼 수는 없지만은 지금 나중에 지표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이런 이슈들이 이제 점점 거세질수록 진해질수록 아무래도 이게 강성층 또 고관여층의 응답이 아무래도 전화 면접보다는 ARS에 더 많이 반영되는 그런 그렇죠. 특성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미리 드린 이유는 그 최근에 갤럽이나 뭐 그저께 나왔던 윈지 코리아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기도 하고 호전되는 양상인데 리얼미터는 또 떨어졌는데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나면 또 리얼미터를 막 공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자 수치 들어가 보죠. 예. 네, 리얼미터 11월 3주차 주중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하락한 42.5%.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3%포인트 상승한 53.3%를 각각 보였습니다. 긍부정평가 차이는 10.8%로 퍼센트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 결과를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나쁜 주죠. 네. 최근 그렇죠. 몇 주간 사이는 제일 나쁜 주죠. 지난 한 10주 정도가 이렇게 4%에서 6%포인트 그러니까요. 간격, 이른바 박스권이라 그러죠. 박스권 흐름을 보였었는데. 거기 약간 벗어난 이번 주는 상단, 하단 모두 좀 벗어나서 박스권 흐름이 두 자릿수를 보이면서 박스권 흐름이 좀 깨졌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 미리 드린 이유를 알겠죠. 윈지 코리아나 갤럽의 추세하고 왜 좀 큰 차이가 있느냐. 사회조사도 있고 몇 가지 여론조사하고는 왜 차이가 있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들어서 그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관련 뉴스가 연일 포털의 메인을 계속 장식하고 핫한 뉴스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를테면은 그게 이제 정치 고관여층에는 영향을 많이 미친다. 지금 이를테면 지금 뭐 철이와 미애가 아니라 열이와 미애의 너는 왜? 너는 왜가 이게 뭐 며칠 내내 온종일 서로에 대해서 털어나오니까 이를테면 지금 이제 약한 층, 불신염증을 느끼는 층은 이제 이탈하고 그렇죠. 이제 강성 내지는 거기에 공고한 태도를 가진 층만 남아 있는 그 극단적인 대결이 이제 수치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대결 국면이 양쪽에 대한 비판이나 뭐 이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대결이 있으면 언론은 이제 거의 일방적으로 추미애 장관만 비판하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도 여당 쪽에 불리한 기사가 엄청 많이 쏟아졌죠. 그런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하간 정치 고관여층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이슈였다. 네, 이게 맞습니다. 확인된 것이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념층의 이제 그 동조화 현상은 더 양 진영 모두 양당 그렇죠. 모두 높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민주당도 뭉치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덜 뭉쳤어요. 예, 덜 뭉쳤지만 중도에서 이제 빠지는 거죠. 그렇죠. 중도, 무념층, 무당층. 이제 이분들의 어떤 스탠스가 전체 흐름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 그렇게 좀. 민주당 지지층은 오히려 더 결집했는데, 그 중도 쪽에서 움직이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자, 대통령은 그렇고, 그러면 정당도 보자면 정당은 지난주는 동조화가 깨져서 이례적이었다면 이번에는 뭐 그렇지. 이제 동조합니다. 국정평가와 여당이 같이 좀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국정평가가 변동폭이 정당보다는 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죠. 정당 지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난주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32.0%, 국민의힘 2.2%포인트 상승한 29.5%, 정의당 0.2%포인트 상승한 5.9%, 국민의당 0.6%포인트 하락한 6.6%, 열린민주당 1.6%포인트 하락한 5.9%, 기본소득당 0.1%포인트 상승한 1.2%, 시대전환 0.7%포인트 하락한 0.4%, 기타 정당 지난주와 동일한 2.5%, 무당층은 1.2%포인트 상승한 16.1% 각각 보였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지점은 보통 이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보완적인 관계에서 민주당이 빠지면 열린민주당이 올라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빠졌어요. 특이한 지점이. 같이 빠졌고 열린민주당이 더 많이 빠졌다는 좀 특이한 지점이 있고 여기 사실 유의미한 상승은 국민의힘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은데 2%대로 상승했으니까
국민의힘이 올라가면 국민의 당이 빠지는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데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관계가 보통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빠지고 하는 관계인데. 아마 이른바 그 검찰 개혁 이슈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재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은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이지만 국민들의 인식에서는 그 정치권 안에서는 법률권이라는 그 정당 구조로 봤을 때는 민주당보다 오히려 열린민주당이 그 검찰 개혁 그 대윤석열 전선에서 더 강렬한 강성인데요. 그렇죠. 더 인식을 보이고 있고. 근데 그 강성이어서 올라갈 것 같은데 희한하게 또 빠져. 모두가 다 그런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전체적 흐름이 좀 약한 이런 아까 말씀 약한 고리들. 약한 고리들부터 좀 떨어져 나가고. 자, 리얼미터가 다른 여소한 조사하고 다른 흐름이 나올 때가 간혹 있는데 이게 어느 쪽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잡아내는 그 층이 다소 차이가 있다.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사 방법의 각사의 특징을 그렇죠. 기인하는 것이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누가 더 맞다는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여론조사 나오면 보통 이제 이런저런 욕설들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조사가 있다 그러죠. 뭐 ARS 면접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맞는 조사와 자기 생각과 아닌 조사. 자,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오늘 한 3번 정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사했던 건 저희가 부동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이제 온라인에 뭐 SNS라든가 그 카페들이 많죠. 부동산 카페들. 거기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선동 많은데 그걸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냐?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결과가. 예, 그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니까 단속해야 된다가 55.1%, 의견 개진 자유 침해다라고 응답한 분이 26.5%, 잘 모르겠다가 18.3%. 이 정도면 압도적으로 단속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 거라고. 이게 공정거래법상에서는 이게 사업주만 처벌해야 되겠지 단순 그 정보교환은 처벌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이제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그 카페 같은 이런 것이 더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되는 게 이제 사업주가 아닌 분여회를 언급하는 경우인데 이제는 좀 포괄적으로 이것을 좀 시장 교란 행위 아니냐. 그래서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문 의견 또 그런 법안 발의도 있었고 그런 취지에서 한번 좀 이번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개요 말씀해 주시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예, 그 정례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11월 16일에서 18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41,951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6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3.6%였습니다. 현안 조사는 11월 18일 조사했고 전국 500명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5.2%.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리얼미터 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얼미터의 예, 배철호였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문화공장의 김영대 영화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BTS 망일